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 경영자 여러분께 한양대학교에서 마련한 이런 강좌에서 여러분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윤종록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나라가 인구가 5천만이 넘었죠? 오니까 네. 없어요. 5천만 명이 넘은 우리 인구가 1인당 GDP가 약 3만 불 정도 되죠. 그래서 5천만 곱하기 3만 불 하면은 1.5조 달러, 1.5 트릴리언 달러가 되죠. 상당한 규모입니다. 전 세계 200개 나라의 GDP를 다 합하면은 얼마쯤 된 줄 아십니까? 네, 전 세계 GDP의 총량이 88조 달러입니다. 88 트릴리언 달러. 그 88조 달러 중에서 우리나라가 5천만 곱하기 3만 불 했더니 1.5조 달러죠. 약 2%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규모는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거대한 경제 규모를 우리가 만들어냈죠. 50년 전에 우리나라가 중화학 입국, 이제 석유 한 방울 안 나오지만은 앞으로 중화학으로 먹고 살 거야. 그리고 40년 전에 우리나라가 정보통신산업 입국, 그 당시에 전화기 한 대 값이 아파트 한 채 값일 때 우리가 감히 이 정보통신으로 먹고 살자 해서 정보통신 산업 입국, 이 두 가지 정책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전 세계 GDP의 2%를 차지하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GDP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정보통신 산업입니다. ICT 산업이라고 그러죠. 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 산업 하나가 대한민국 전체 GDP의 30%를 만들어내고 있는 ICT 강국이죠. 그러면 전 세계 ICT 시장이 얼마일까? 아까 전 세계 GDP가 88조 달러라고 그랬는데 전 세계 ICT 시장 전체를 합하면 약 4조 달러가 됩니다. 그 4조 달러 되는 ICT 시장 전체에서 우리나라가 8%를 차지하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ICT, 이 ICT가 이웃나라 중국이 우리 턱 밑을 추격해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자랑하는 메모리 반도체 이거 하나 빼고 나머지 전체 ICT 시장을 중국이 우리와 같거나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나라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ICT 시장이 중국에 의해서 메모리 반도체 하나 빼고 우리가 추월당한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섬뜩한 얘기죠. 이러한 환경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경제를 리드해 나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고, 또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 기업인들이 어느 쪽에다가 더 관심을 쏟아야 될 것인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거대한 기업을 만든 사람 많죠.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랄지 스티브 잡스 애플을 만들었죠. 또 요즘 테슬라를 만든 친구들도 있죠. 한 기업을, 거대한 기업을 만든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은 한 나라의 경제를 정말 아무것도 없는 nothing에서 거대한 경제로 만든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분이 이스라엘의 전 대통령이셨던 시몬 페레스 대통령. 아마 지구상에서 공무원을 가장 오래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저는 시몬 페레스 대통령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65년간 공직에 몸을 담았죠. 48년에 이스라엘이 UN 결의에 의해서 팔레스타인의 나라가 건설이 됐습니다. 그때 초대 수상이었던 벤구리온 수상의 젊은 20대 초반에 참모로 시작을 해서 장관을 10번 하고요. 그다음에 수상을 3번이나 했고, 오슬로 협정을 맺어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마지막으로 국회에 추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되신 분입니다. 이분은 정말 갓 태어난 이스라엘, 1년에 비가 400mm밖에 안 내리는 사막기후인 그 옥토가 아닌 사막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키부츠라는 협동 농장을 통해서 경제가 시작됐고, 지금 현재는 21세기 들어와서 전 세계에서
가장 단위 인구당 창업을 많이 하는 나라. 그래서 오직하면은 별명이 창업국가 이렇게 됐겠습니까? 가장 혁신을 잘하는 나라. 미국 나스닥 상장, 당연히 미국 기업이 많겠죠. 미국 기업을 뺀, 그리고 중국을 뺀 나머지 세 번째가 이스라엘입니다. 중국은 뭐 인구가 14억 정도 되니까 당연히 2등 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인구 다 합하면은 900만이 채 안 됩니다. 근데 미국 다음으로 나스닥을 상장한 이런 혁신적인 국가의 지도자가 시몬 페레스 대통령이라는 분이 계시고요. 저는 오늘 우리나라도 정말 200년 전에 정말 존경받는 큰 어른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어른을 만약에 현재 대한민국으로 모셔온다면은 이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경영을 할까 하는 생뚱맞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산 정약용, 200년 전에 우리나라의 인물이죠. 저는 우리나라에 아직 어른이 사라져버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200년 전에 큰 어른이었던 다산 정약용이 나타난다면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칭 제가 정약용의 실학 21. 정약용 선생님은 그 당시에 유럽에 미국의 새로운 문물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 건지,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그 추이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이렇게 변하는구나, 우리 조선도 변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해서 다산이 실학운동을 펴게 되죠. 네, 그 당시에 실학운동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많이 받았고, 다산도 그 배척의 대열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 당시에 군주였던 정조대왕께서 다산의 실학에 공감하고 정조대왕이 뒤에서 엄청나게 후원을 해 주어서, 그때 만약에 다산과 정조대왕의 콤비네이션이, 명콤비가 계속 이어져 왔다면은 우리 조선의 마지막이 일본에 흡수될 수 있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조대왕과 정약용의 명콤비가 갑작스럽게 정조대왕이 48살에 서거하심으로 인해서 그 콤비네이션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정조대왕이 돌아가시자마자 그 당시에 십파, 벽파, 양파로 나라가 붕괴가 되면서 정조대왕의 총애를 받았던 정약용은 그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전라남도 강진으로 유배를 당하게 되죠. 그것도 18년간이나. 이분은 정말 강진에 유배당한 그 처절한 18년, 정조대왕과의 그 꿈을 펴보지도 못하고 벽파들의 모략에 의해서 강진으로 내려간 그 18년 동안을 어마어마한 도전을 통해서 509권의 책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509권의 책을 강진에서, 지금처럼 PC도 없고 그다음에 뭐 검색 엔진도 없는 데서 509권의 책을 썼습니다. 이걸 페이지 수로 따진다면은 약 4만 페이지에 해당되는 방대한 양입니다. 한자가 생긴 이래로 가장 한자를 가장 많이 이용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공식적으로 다산 정약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의 큰 어른이었다. 근데 다산과 정조의 콤비네이션이 깨지면서 이제는 당파,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정치, 시파, 벽파,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기 때문에 나라는 안중에도 없었죠. 그리고 그게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은 일본의 임진왜란, 정유재란 이후로 세 번째 일본의 먹잇감이 돼버리죠. 저는 만약에 역사에 만약이란 없지만은 그 당시에 다산과 정조의 명콤비가 이어져 왔다면은 과연 조선의 결말이 일본에 흡수당하는 이런 비극적인 결말이 있었을 수 있을까? 또 일본에 흡수당하는 바람에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고
2차 대전이 끝나기 직전에 또 러시아가 소련이 2차 대전에 참전해서 결국은 소련이 승전국이 되죠. 승전국이 되고 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패망하는 순간에 그 당시에 소련이 두만강을 건너서 북한으로 진주했죠. 다급한 미국에서 건너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다급한 미국이 38선을 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38도선이 그어졌고 지금 현재 80년 가까이 이 대한민국이 남과 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우연한 역사가 아니라 필연적인 계기가 있었다. 저는 그 필연적인 계기를 정조대왕과 다산 정약용의 실학운동 이 부분이 좌절된 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 원인 중에 하나가 있지 않겠는가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면서 오늘 제가 다산 정약용이라는 큰 어른이 대한민국에 환생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분이 어떤 정책을 펼까 저는 다산이 200년을 흘러서 대한민국으로 온다면 가장 놀라워할 게 뭘까? 가장 뭘 놀라워할 것 같아요? 뭐 자동차, 비행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는 그거보다도 가장 놀라워할 것이 아하 우리 후손들은 200년이 지난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 후손들은 두 개의 지구에서 살고 있구나. 이거를 가장 놀라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지구는 우리가 발로 딛고 있는 지구죠. 네, 그 당시에 다산정 약용도 발로 딛고 있는 이 지구에서 생활을 했죠. 그런데 200년을 흘러와 봤더니 발로 딛고 있는 지구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지구가 있구나. 우리가 얘기하는 사이버 세상 또는 뭐 디지털 세상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정말 우리 인류의 절반 이상이 사이버 세상에서 움직이고 있고 우리가 하루 보내는 시간의 거의 절반 이상을 보이지 않는 디지털 세상에서 보내고 있구나. 또 우리가 만들어내는 부가가치, value add 되는 모든 부가가치의 거의 절반 이상이 우리가 발로 딛고 있는 땅에서 농사를 짓고 광물을 채취를 해서 물건을 만들고 제품을 만드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의 부가가치가 훨씬 더 커졌구나. 과거에 중국에서 가장 큰 회사가 중국 석유였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에서 가장 큰 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알리바바죠. 네, 알리바바는 원료 넣어서 제품 만드는 회사 아니죠. 사이버 세상에서 간단한 혁신을 간단한 상상을 거대한 혁신으로 만들었죠. 미국에서 제일 큰 회사 애플 원료 넣어서 제품 만드는 회사 아닙니다. 간단한 상상을 혁신으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모두가 다 발로 딛고 있는 지구에서 경제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훨씬 더 중요한 또 하나의 세계에서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만들고 있죠. 저는 어쩌면은 다산이 200년 후에 대한민국에 환생했다 했을 때 가장 놀라운 거는 비행기도 자동차도 뭐 KTX도 아니고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세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산은 그거를 이렇게 정의할 것 같아요. 이제 데이터 대항해 시대가 열렸구나. 다산이 태어나기 200년 전에 대항해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구가 평평한 줄 알았더니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제 바다를 정복하자. 멀리 바다를 나가서 태권자가 되자. 거기서 필요했던 게 뭐죠? 튼튼하고 안전한 배였죠. 네, 다산은 태어났을 때 그 200년 전에 시작했던 대항해 시대, 튼튼한 배를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모습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년 후에 다산이 대한민국에 나타났을 때 제 일성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제가 기대되는 말이 이제는 데이터 대항해 시대가 열렸다라고 설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500년 전에 대항해 시대는 패권자가 되기 위해서 튼튼하고 안전한 배, 바람으로 움직이는 배에서 이제는 증기에서 전기로, 이제는 또 원자력으로 이런 하드 파워를 자랑하는 그런 배가 500년 전에 대항해 시대에 필요했다면은 다산이 환성해서 보는 21세기에 필요한 데는
거대한 데이터라는 바다를 건너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AI라는 배가 아니겠는가? 데이터라는 바다를 건너가는 튼튼하고 안전한 배가 뭘까? 이제는 AI라는 배다. 그럼 AI라는 배는 어떤 힘으로 움직일까요? 전기, 전기, 바람 이런 하드 파워가 아니라 소프트 파워로 움직이는 것이 데이터 대항해 시대에 항해를 하는 큰 배인 AI다. 저는 이런 가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산 선생님께서 과거의 실학을 실학 21로 다시 재편한다면은 가장 큰 슬로건이 데이터 대항해 시대 소프트 파워가 힘이다. 따라서 소프트 파워를 기르자. 이런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7월 달이죠. 저는 7월이 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아폴로 11호입니다. 얼마 전 7월 16일 52년 전이죠. 52년 전 7월 16일 아폴로 11호가 발사가 됐습니다. 아폴로 11호가 발사된 그 순간 저는 아폴로 11호를 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저희 집에 텔레비전이 없어서 친구 집에 찾아갔습니다. 우리 반에 유일하게 텔레비전 한 대가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아폴로 11호 발사 장면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이 아폴로 11호는 여러분 케네디가 60년대가 가기 전에 인간을 달에 보내자 해서 출발한 프로젝트죠. 아폴로 11호 하면 여러분은 암스트롱을 먼저 생각할 겁니다. 그 당시에 저는 암스트롱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흑백 텔레비전으로. 이 아폴로 11호 캡슐 안에 3명이 타고 있는데 이 캡슐과 지상 관제탑 간에 컴퓨터가 하나씩 탑재되어 있어서 그 양쪽 컴퓨터가 서로 대화를 하면서 8일 동안에 달나라까지 갔다가 지구로 돌아오는 그 모든 여정을 요새로 말하면은 자율주행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자율주행이라는 표현을 안 썼지만은 8일 동안 암스트롱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라 이 두 컴퓨터가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8일 동안 자율주행을 해준대요. 저는 그 당시에 컴퓨터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고 그 다음에 30만 킬로미터나 떨어진 그 우주 공간을 어떻게 통신이 연결되지? 대단히 궁금했고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무선 통신공학을 전공을 했고 평생 KT 그리고 정부에서 ICT를 공부하게 된 계기입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알아봤더니 그 당시에 아폴로 11호 미국에서 9번째로 큰 컴퓨터에 탑재되어 있던 메모리 용량이 얼마인지 제가 찾아냈습니다. 76K 바이트입니다. 메가도 아니고 76K.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삼성 갤럭시 노트 울트라 이 메모리 용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56기가바이트입니다. 아까 아폴로는 78K라고 그랬죠? 이 두 개를 비교해 봤더니 자그마치 400만 배, 4 million times. 지금 현재 여러분은 아폴로 11호에 탑재되어 있던 컴퓨터 메모리 용량의 400만 배나 되는 컴퓨터를 여러분 호주머니에다가 담고 계세요. 그리고 하루에 전 세계인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고 그를 데이터의 바다, 빅데이터라고 부르고 이 빅데이터는 점점 넓어지고 있다. 이 넓어지고 있는 빅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잘 관리하고 리더십을 갖게 하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슬라이드가 지금 네, 여기 슬라이드에 제가 아폴로 11호 그 발사 장면부터 시작해서 달에 도착한 것 그리고 다시 지구에 도착한 이런 장면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이 달에 갔다 왔다. 어마어마한 기술이 동원됐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저는 그 생각보다는 그 당시 나사에서 아폴로 11호가 발사가 돼서
달에 도착해서 지구에 귀환할 때까지 나사가 건너가야 될 징검다리 수가 몇 개였을까? 저는 여기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나사가 그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1,500개 이상 되는 징검다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1,500개나 되는 징검다리 중에서 단 한 개라도 문제가 되면은 이 프로젝트는 성공할 수 없는. 그래서 우선은 1,500개나 되는 징검다리를 뽑아낼 줄 알았다라는 것. 저는 여기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지구에 귀환할 때 마찰열이 크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3,000도 이상 올라가죠. 그러면 거기에 견딜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하죠.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출발해서 도착할 때까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그 문제 다음에는 어떤 문제일까? 끊임없는 상상력, imagination. 저는 아폴로 프로젝트의 성공은 이런 눈에 보이는 과학기술의 성공 당연한 거지만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뭐냐? 그 프로젝트가 출발해서 도착할 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 일은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라는 끊임없는 상상력이 이 프로젝트 성공의 가장 큰 원천이다. 그 상상력이라는 이 컨비네이션을 저는 소프트 파워다.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자, 행성 간 인력을 넘나드는 우주죠. 또 대기권에 진입할 때 마찰을 극복하는 새로운 물질이 나와야 되죠. 또 고체 연료 가지고는 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서 액체 연료를 안전하게 실어 가지고 갈 것인가? 또 여러분, 그 안에 컴퓨터가 아까 있었다고 그랬는데 아폴로 프로젝트가 69년에 발사가 됐는데 68년에 IC 칩이 개발되지 않았다면은 아폴로는 성공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IC 칩 들어보셨죠? IC 칩이 68년도에 개발이 됐기 때문에 아폴로가 69년도에 발사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은 이 징검다리의 수 1,500개를 발췌해내는 그 작업 정말 귀신이 곡할 정도로 정말 그 섬세하게 그런 것들을 다 뽑아놨다라는 것. 저는 여기에서 아폴로 프로젝트의 성공의 의미를 더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아폴로 11호가 태평양에 도착했을 때 구조를 해왔죠. 그리고 바로 우리 인간과 만난 게 아닙니다. 가족과 만난 게 아닙니다. 구조된 이후로 계속 격리된 상태에서 한 달간 요즘에 자가 격리 많이 하고 있죠. 네, 한 달간 자가 격리했습니다. 왜? 혹시 지구상에는 없지만은 달에서 묻어왔을지 모르는 바이러스가 붙어 있을지도 몰라. 해서 도착하자마자 가족 얼굴도 못 보고 바로 격리에 들어가고 그 안에 쥐를 10마리를 뿌려놨습니다. 3명의 우주인은 쥐 10마리와 한 달간 같이 생활합니다. 쥐가 혹시 죽게 되면은 2달, 3달, 넉 달 격리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었어요. 다행히 한 달 내내 쥐가 한 마리도 죽지 않고 건강하게 버텨줬기 때문에 한 달 후에 격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이런 걸 본다면 아하,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우주 개발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프로젝트의 집약체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제로 투 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이 책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은 X축, Y축 이 그래프 하나 이해하면 이 책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X축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을 N으로 만든다라고 되어 있죠. 네. 피터 티리슨 제로 투 원에서 이 X축은 누군가가 1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거를 복사하고 카피해서 그보다 훨씬 더 좋게 만드는 것. 이거를 수평적 확장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피터 틸은 이제 X축 경제는 끝나가고 있다. 대신에 눈을 Y축으로 돌려보자. Y축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0을 1로 만든다라고 되어 있죠. 이제는 0, nothing, 아무것도 없는 0을 1이라는 혁신으로 만들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책 제목이 제로 투 원입니다. 현재 미국에 있는 1등부터 20등까지 기업 중에서
0을 1로 만든 기업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시가총액 가장 큰 20개 기업 중에서 0을 1로 만든 것, 상상을 혁신으로 만든 기업이 19개나 됩니다. 대신에 1을 N으로 만드는 것, 즉 원료를 제품으로 만든 기업은 딱 한 개 있습니다. 20대 기업 중에서 존슨 앤 존슨, 이게 X축, 원료를 제품으로 만드는 경제고, 나머지 19개는 원료를 제품으로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간단한 상상을 거대한 혁신으로 만드는 회사, 이미지네이션을 이노베이션으로 바꿔버리는 회사들이죠. 우리 대한민국을 제가 살펴봤더니 10개 시가총액 10대 기업 중에서 원료를 제품으로 만드는 기업이 9개입니다. 딱 하나가 상상을 혁신으로 만든 기업이었습니다. 그 기업이 네이버. 잘 아시죠? 네이버란 기업 하나가 피터 틸이 얘기하는 제로 투 원을 만든 기업이고, 나머지 9개는 1을 N으로 만든 것. 누가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얼른 분해하고 카피해서 확장하는, 이 그래프를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전 세계 경제는 이제는 원료를 제품으로 만드는 경제에서 거기에다가 상상을 섞어서 상상을 혁신으로 만드는 기업들이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원료를 제품으로 만들지 않았죠. 그러나 GM, 포드 이런 회사보다도 훨씬 더 큰 회사가 돼버렸죠. 우버 하나만 보더라도 우버는 단 한 대의 자동차도 생산하지도 않고 소유하고 있지도 않죠. 12살 된 회사입니다. 근데 세상에 현재 우버의 시가총액은 1년에 2,500만 대 자동차를 만드는 미국의 GM, 1년에 1,000만 대를 만드는 일본의 도요다, 1년에 500만 대를 만드는 한국의 기아 현대, 이 세 회사의 주식을 다 합쳐야 단 한 대의 자동차를 소유하지도 또 생산하지도 않는 우버와 현재 똔똔이죠. 이제 세계 경제는 Y축 경제를 지향하고 있다. 우버는 어떤 상상력을 혁신으로 만들었을까요? 여기 계신 여러분 자가용 한 대씩 다 가지고 계시죠? 네, 여러분 자가용의 96%의 시간은 주차장에 거의 파킹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천만 원 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죠. 우버를 만들었던 두 젊은 친구는 거기서 출발합니다. 아하, 왜 내가 바보처럼 자동차를 소유하니? 앞으로는 안 그럴 거야. 오늘처럼 날씨가 맑은 날은 초록색, 날씨가 흐린 날은 밝은색, 노란색 차를 탈 거야. 그 간단한 상상력이 씨앗이 돼서 거대한 회사를 만들어냈죠. 이처럼 이제는 상상력의 시대가 왔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 정약용, 만약에 정약용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저는 상상을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경제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다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산을 조선의 다빈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62년에 태어났고요. 이분은 18이라는 숫자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매직 넘버 18이 다산을 상징하는 숫자다. 3살에 한자를 배우기 시작하고 한자를 배운 후 18년간 공부를 해서 과거에 급제를 하죠. 그리고 과거에 급제한 후로 또 18해 동안 공직에 발을 담죠. 공무원 생활을 하는 거죠. 정조 밑에서. 그리고 18년간 공직을 마친 다음에 18년간 정조가 서거하면서 강진으로 유배를 가죠. 그때 509권의 책을 쓰고 시를 2,500수를 썼습니다. 그리고 유배가 풀리고 나서 마지막 18년간을 모든 인생을 정리하는 메시지를 다 정리한 다음에 1836년에 이제 서거하셨습니다. 이 다산이 서거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만약에 다시 나타났다면은, 그 당시에 시파, 벽파 간의 어마어마한 당파 싸움이었는데 아직도 우리도 파당 정치를 하고 있는가,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얘기를 이어갈까 합니다. 강진에 있는 18년 동안에 다산이
509권의 책을 썼고 그중에서 가장 유명한 책이 여러분 잘 아시는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흠신서. 이 세 가지는 입법, 사법, 행정 이 세 가지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만들어 놓은 책입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죠. 그 외에도 2,500수의 시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18년 동안 2,500개의 시를 쓴다라는 것 상상이 가능합니까? 마치 우리가 일기를 쓰듯이 일주일에 두세 편씩 시를 썼습니다. 근데 그 시는 단순한 경치를 읊은 시가 아니라 이 사회의 모든 문제를 이 시에 다 담아서 2,500수를 남겼습니다. 그 시만 우리가 잘 읽어본다 하더라도 그 당시의 경제 상황을 다 알 수 있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흠심서 이거는 그 당시에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책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본다면 이 책은 불온서적이죠. 이 유명한 책이었지만은 불온서적으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다산의 책은 빛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한 다음에 한국의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쓴 책을 봤더니 이게 보통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 책을 우리가 한번 번역하자. 일본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먼저 가나로 일본 가나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조정에서 그 당시에 고종이 아니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일본에서 다 뺏겨갔단 말이야. 보니까 괜찮은 책이에요. 그래서 불온서적에서 해제가 되죠. 이런 역사적인 어떤 그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이제 다산의 책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산은 어머니가 해남 윤씨입니다. 그리고 자기 매형이 이승훈. 혹시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초의 천주교 신자였던 이승훈. 그 당시에 우리나라 신부가 없어서 중국 북경에까지 가서 자기 발로 걸어가서 최초의 세례를 받아온 이승훈. 그다음에 바로 위에 형 정약종, 그 형수 조카 모두 다 순교당했죠. 그리고 맨 위에 형 정약현, 그 정약현의 처남이 이벽이라는 분입니다. 아마 이벽은 우리나라 천주교 역사상 가장 천주교를 한국에다 가장 먼저 소개한 사람이고 그 정약현의 조카 정명년 그리고 정명년의 남편인 황사영. 황사영은 아마 여러분 황사영 백서 사건 유명하죠.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형 정약전 그 두 아들 그다음에 자기 외사촌이었던 윤지충 어머니가 해남 윤씨였고 그 외사촌 윤지충은 가톨릭에서 제사를 못 지내게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신주를 모시지 않고 땅에다 묻어버렸죠. 이 건으로 인해서 조정이 발칵 뒤집혔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분들이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찌 보면 다산은 전 세계에서 다산의 가정은 전 세계에서 가장 순교자를 많이 배출한 가정이다. 이런 비극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산이 경세유표 우리나라 경제가 이꼴로는 안 되겠다 해서 경세유표를 썼는데 이게 불온서적 넘버 원이었죠. 경세유표 맨 앞에 서문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임진왜란을 겪은 후로는 100가지 법도가 다 무너져서 모든 일이 어려워졌다. 생각한데 터럭 한 끝에 이르기까지 병들지 않은 것이 없으니 지금에 와서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고야 말 것이다. 이게 경세유표 맨 앞 페이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다산이 21세기에 나타나서 경세유표 21이라는 책에 서문을 쓴다면 어떻게 쓸까?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데이터 대항해 시대를 맞아서 세상은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데 정치라는 운전자는 오직 10m 앞에 좌 또는 우만 보고 갈 뿐이다.
가까운 곳을 눈으로 읽어내는 힘이 하드 파워라면은 멀리 있는 것도 마음으로 읽어내는 힘이 소프트 파워다. 이제 소프트 파워가 강한 나라로 거듭나라. 데이터 대항해 시대에 패권자가 되려거든. 제 생각입니다만은 21세기 다산이 나타났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역시 데이터 대항해 시대라는 거대한 충격, 거기서 그분이 생각하는 소프트 파워, 하드 파워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 아닌가. 만약에 다산이 다시 태어난다면은 대한민국을 진단했을 때 한 5가지 정도를 문제의식을 삼고 제안을 했을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10대국에, 세계 10대국에 진입했다는 것 다 알지만은 국민의 자존감이 과연 10대 대국에 걸맞는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가. 또 시몬 페레스 대통령께서 저를 만났을 때 해주신 말씀 중에 기억의 반대는 망각이 아니라 상상이다. 왜? 기억은 이미 걸어온 길을 되돌아가는 것. 상상은 아직 안 가본 길을 미리 가보는 것. 따라서 우리 이스라엘 젊은이들은 이미 걸어온 기억을 할 것이 아니라 아직 아무도 안 가본 상상을 해라. 근데 우리의 현재는 미래를, 안 가본 미래를 상상하는 정치라기보다는 과거에 걸어온 길을 되돌아가는 정치,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갈증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또 아울러서 21세기 국가 경영은 전문성을 요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치인은 전문성이 백그라운드가 되지 않고서는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인재 등용, 이런 부분도 다산이 심하게 꾸짖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 시파, 벽파. 시파는 정조의 아버지였던 사도세자를 옹호하는 파, 벽파는 사도세자를 미워하는 파. 이렇게 나라가 완전히 분리가 됐다가 정조가 서거하시면서 벽파가 득세하면서 시파를 완전히 몰아냈죠. 정약용도 그 일환으로 해서 그 거대한 조선의 다빈치가 사라져 버렸죠. 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본다면은 우리는 다산이 가지고 있던 10개의 침을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여러분 한의학에서 하는 침 아시죠? 네, 다산은 침을 10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몸에. 자신을 온화하게 하는 침. 침이 한자로 잠입니다. 자신을 공경하게 하는 침. 게으름을 경계하는, 사치를 경계하는, 화목을 도모하는, 권세를 멀리하는, 자신을 극복하는 등등 해서 10개의 침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자기를 가끔 한 번씩 찌르면서 항상 자기를 일깨우는, 경제라는 관점에서 이 10개의 침을 여러분의 침으로 바꾸는 것, 만들어 보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산이 실학 21이라는 관점에서 주장한다라고 본다면 창의력이 지배하는 경제 새 질서, 또 세상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가상세계, 그걸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 파워가 강한 사회. 이스라엘을 아까 갓 태어난 이스라엘을 세계 최고의 혁신 국가로 만드는 장본이었던 시몬 페레스 대통령의 자서전을 제가 번역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입니다. 페레스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느 경제가 국가와 국가 간의 국경을 넘어가는 데는 대단히 힘든 장벽이 있다. 그러나 좋은 과학기술과 좋은 특허는 전 세계 어느 나라의 국경도 무사 통과할 수 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여러분이 물건을 만들어서 A 나라에서 B 나라로 수출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장벽이 있죠. 관세 등등. 그러나 여러분의 좋은 과학기술, 여러분의 좋은 아이디어, 여러분의 좋은 특허는 국경을 초월하는, 어느 나라 국경도 통과하는 무소불위의 힘을 갖게 되죠. 자, 이런 과학기술과 특허는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습니까?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따라서 그 작디 작은 이스라엘은
이 작다라는 것을 핑계 삼지 말고 대신에 과학기술을 통해서 200여 나라의 국경을 배리어 없이 무사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우리 젊은이들은 거기에 도전해라. 이 메시지가 시몬 페레스의 메시지였는데 다산이 21세기에 나타난다면 저는 당연히 그러한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 경제를 다시 한번 제가 되돌아볼까 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중화학, 입국, 원료를 하다가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효율성, 표준화, 능률, 내구성 이런 거를 잘해서 세계에서 물건 만드는 것 1등해서 지난 50년간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면, 자조, 협동 그 위에 상상, 도전, 혁신, imagination, challenge and innovation 이 부분에 대해서 훨씬 우리가 강조를 해야 되겠고 여기에 맞는 인재를 우리가 육성을 해야 되겠다. 과거에는 효율성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효율성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것이 뭘까? 과거에는 스탠다드, 표준을 요구했다면 이제는 스탠다드가 아니라 얼마나 다이버시파이 할까, 다양화할까. 옛날에는 능률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A와 B가 서로 섞이는 통섭. 그다음에 옛날에는 내구성, 튼튼함을 요구했다면 이제는 얼마나 융통성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에서 필요한 인재가 과거에는 산업경제를 지탱했던 하드파워가 아니라 혁신경제를 지탱하는 소프트파워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세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로 딛고 있는 지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지구에서 경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거의 대부분이. 현재 GDP의 55% 이상이 만질 수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디지털 세상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디지털 이코노미라고 부르고 있죠. 아울러서 경제적인 부가가치, 밸류 애드된 부가가치의 80%가 디지털 경제, 아까 얘기한 발로 딛고 있는 지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지구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GDP의 55%고 부가가치는 80%가 보이지 않는 디지털 세상에서 나오고 있다. 따라서 혁신의 역동적인 현장이 거기에 맞는 교육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의 역할이 이제는 남이 만들어 놓은 좋은 일자리를 찾아가는 것. A라는 대학은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가는 대학이야. B라는 대학은 좀 덜 좋은 일자리야. 대학이 남이 만들어 놓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대학의 역할이었다고 본다면 이제는 대학은 내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 줄 아는 인재를 기르는 것. 아이가 태어나면 과거에는 어디인가 잡이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은 태어나면 어딘가 잡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있기도 하겠지만은 정말 중요하고 좋은 잡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디지털 지구의 헤게모니로 대두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저는 소프트 파워가 강한 세상이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국민의 자긍심을 높여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다산이 200년 전에 쓴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한번 제가 소개를 할까 합니다. 남의 것 모방하기에 급급하니 정교하고 숙달함을 가릴 겨를이 없구나. 묻 바보들 천치같이 한 사람만 받들고 왁자지껄 모두 함께 받들라 하네. 지금 세상은 단군 세상만도 못한지라 질박한 옛 풍속 남아있지 않구나. 200년 전에 다산이 지었던 시입니다. 그 당시에 혁신이라는 개념보다는 아까 얘기했듯이 당파라는 개념에 혁신을 통해서 국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만의 집단을 생각하는 이런 부분 통해서 국민의 자긍심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고요. 미래를 얘기하는 정치에 대해서 다산이 남긴 시를 한번 볼까 합니다. 북신이 제자리에 있음으로써 남극을 마주하니 북극성이 딱 자리를 잡고 있고 남십자성을 마주하니
한 마음이 바르면은 만민 백관이 다 함께 운행하고 변화하나니 모든 별이 어울려 함께 돌게 되나니. 결국은 북극성과 십자성, 결국은 이제 정부와 국민이라는 개념이겠죠. 이 마주해서 서로 하모니를 이루었을 때 우리가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과거보다는 미래를 더 중요하게 여기자, 이런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벌써 정치하는 사람들은 전문가적인 시각을 가져야 된다. 제가 말씀드린 꼭 정치뿐만 아니라 여러분 경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밝히고 본성을 회복하고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며 알을 극진히하고 경을 위주로 한다라는 시를 썼더라고요. 이제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생각을 하면서 남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를 미리 앞서서 캐치를 함으로 인해서 마켓을 선점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다사는 200년 전에 이런 시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공평하고 열린 지도력, 여러분 기업 경영에서는 당연한 얘기겠죠. 평천하절의 대의는 두 가지다. 첫째는 현인을 세워서 군자를 다스리는 일, 즉 용인이요. 둘째는 재산을 나누어서 소인을 다스리는 일, 이재다. 대인을 다스리는 것, 군자를 다스리는 것, 그 다음에 재산은 소인을 다스리는 일, 그래서 용인과 이재, 이 부분도 우리가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매니지먼트의 폭과 스펙트럼을 엄청나게 넓혀서 거기서 탄생되는 과실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이재하는 이런 부분을 다사는 먼저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고요. 또 글로벌 리더십에 대해서 다사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로가 슬을 연주하는 수준은, 슬이란 거는 우리로 말하면 바이올린이죠. 현악기. 자로가 슬을 연주하는 수준은 마루 위의 음악을 연주할 수준은 넘었지만은 아직 방 안의 음악은 할 수 없다. 이런 시를 썼습니다. 이제 마루에서 연주하는 정도의 아마추어 수준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 이제는 방 안에, 음악홀 안에서 프로페셔널하게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된다. 그 당시에 다사는 서양에서 오는 물밀듯이 들어오는 서양의 책들이 중국으로 도착합니다. 그럼 중국에서는 그거를 정교하게 한자로 전부 번역을 하는 팀들이 있었어요. 한자로 번역해 놓은 거를 다시 우리가 이제 얻게 돼서 그 한자로 번역한 것을 다시 재해석을 해서 서양의 세계를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다사는 워낙 한자에 해박했기 때문에 중국 한자로 들어오는 책을 아주 꼼꼼하게 100% 언더스탠딩 할 수 있었고, 따라서 조선에서 그 당시에 그 누구보다도 서방 세계를 잘 이해하는 그런 분이 다산이었다. 그래서 다산은 그 당시에도 거중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중기라는 게 여러분 도르래 아시죠? 도르래는 고정 도르래가 있고 이동 도르래가 있습니다. 고정 도르래는 100kg짜리 물건을 올리려면 100kg 힘을 써야 되는데, 이동 도르래를 하나를 넣으면 100kg짜리를 50kg의 힘으로 당겨 올 수가 있죠. 대신에 두 배를 당겨야 되죠. 두 개를 이동 도르래를 두 개를 활용하면 4분의 1로, 세 개를 사용하면 8분의 1로. 이런 원리를 중국에서 들어온 책을 통해서 알게 됐죠. 그래서 수원 화성, 정조대왕의 큰 업적이죠. 수원 화성을 만드는데 13년 걸릴 걸 계산해서 공사를 착수했는데, 다산이 기중도서를, 중국에서 들어온 기중도서를 한번 쫙 읽어보더니 그걸 보고 도르래를, 아까 얘기한 고정 도르래가 아니라 이동 도르래를 금방 캐치를 해서 이동 도르래에다가 8개의, 아까 하나씩 하면은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줄어든다고 그랬죠. 8개의 도르래를 붙여가지고 약 500명이 해야 될 일을 한 사람이 한 손으로 돌을 들어 올리는 이런 것들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저는 만약에 그 당시에 다산이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유학을 갈 기회가 있었다면은, 다산은 우리가 알기로는 경세가로만 알고 있지만은 다산은 어쩌면은 피타고라스 이상의 수학자가 됐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타산이라는 부분이 만약에 21세기에 우리한테 나타난다면 어떻게 했을까? 대단히 재미있는 우리가 가설이 될 수가 있겠죠. 이제는 우리는 두 개의 눈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하다. 정치와 경제. 이 두 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죠. 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만약에 시속 200km로 달리는 초고성능 자동차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여러분은 그 차를 운전할 때 눈을 어디다 둬야 됩니까? 시속 200km로 달리는 자동차 같으면 여러분 눈은 적어도 200m 앞에다 둬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시속 10km로 달리는 마차를 운전한다고 본다면은 마부라고 본다면 여러분의 눈은 10m 앞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눈은 100m, 200m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마차가 느리니까. 현재 세계 경제는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를 운전하는 운전자는 10m 앞을 보면 안 됩니다. 100m, 200m 경우에 따라서는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망원경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미래를 준비하는 경쟁, 이것이 국가 경영 또는 여러분이 하는 기업 경영의 큰 덕목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이 이래서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에서 가장 상상력이 풍부한 교육, 상상력이 가장 풍부한 여러분의 신입사원, 그 상상력을 혁신으로 바꾸려면 소프트웨어를 잘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초, 중, 고등학교 소프트웨어 의무 교육이 시작됐고요. 대학도 197개 대학 중에서 35개 대학이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어떤 과목을 전공하든지 소프트웨어를 다 가르치게 만들어 놨습니다. 장래의 꿈이 다 다른 교육. 아이들한테 마이크 딱 갖다 대고 장래의 꿈이 뭐니 하면은 우리 아이들의 10명 중에서 8명이 스포츠 스타, K-팝 스타가 되겠다고 그래요. 다른 직업에 대해서 알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아이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내 이름을 딴 장내 미생물을 하나 발견하겠다. 여러분, 우리 몸의 세포가 20조 개인데 여러분 창자 안에 들어있는 장내 미생물의 개수가 몇 배인 줄 아세요? 20조 곱하기 10, 200조 개나 되는 장내 미생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중에 우리 몸에 이로운 것, 해로운 것이 밸런스를 이루면서 우리 건강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로운 균을 많이 발명하고 육성한다면 몸이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유산균 아시죠? 네, 우리 몸에 있는 200조 개나 되는 균 중에서 우리 몸에 아주 도움을 주는 유산균, 아직 검증 안 된, 발견 안 된 균이 너무 많아요. 나는 내 이름을 딴 몸에 이로운 균을 하나 만들겠다. 이런 아이들이 나와야 돼요. K-팝 스타, 스포츠 스타뿐만 아니라 나는 내 이름을 딴 유전자 가위를 하나 만들겠어. 여러분 유전자 편집하는 거는 인위적으로 가위를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이 가위로 하는 경우는 상당히 부작용이 따를 수가 있기 때문에 자연 친화적인 박테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인공적으로 하지 않고 박테리아를 통해서 유전자를 옮기는 아고라라는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나는 내 이름을 딴 유전자 가위를 만들 거야. 그는 박테리아를 통한 친환경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 편집을 친환경적으로 하도록 하겠어. 이런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출발부터 세계를 지향하는 교육. 여러분 싸이월드가 페이스북보다도 훨씬 먼저 나왔죠. 그러나 싸이월드에 출발했던 그 새 젊은이는 우리나라에서 성공하는 것에 만족했지 처음 출발부터 미국에서 하겠다는 생각을 못했지 않습니까? 이제 좋은 기술과 특허는 국경을 관통한다 라는 관점에서 여러분 경영의 시각을 글로벌 시각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도서관을 무한 상상실로 바꿔라 주장합니다. 도서관 얼마나 캐캐묵은 단어입니까? 여러분 PC 안에 수많은 데이터와 수많은 책이 이북으로 저장돼 있죠. 이제 도서관이라는 브랜드가 무한 상상실, 끊임없이 상상하는 공간, 거기에는 3D 프린터가 있어서 내가 디자인 패키지만 집어넣으면 바로 프린팅 해주는, 또 내가 상상하는 것을 거기서 코딩으로 짜주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런 영역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원료를 제품으로 만드는 거 우리가 잘하고 있고 이거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상상을 혁신으로 만드는 경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창의력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바꿔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금융 시스템이 리스크를 테이킹 할 수 있는 금융으로 바뀌어야 된다. 우리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 아파트 하나 담보로 잡고 몇 억 빌리는 것 세계에서 제일 빨리 해주는 은행이 대한민국 은행입니다. 그러나 좋은 특허, 좋은 소프트웨어, 좋은 아이디어 하나 담보로 잡고 단 몇 억이라도 빌려주는 금융이 있느냐. 이제는 금융 체계도 융자 중심이 아니라 투자 중심으로 가야 된다. 융자라는 풀장은 부력이 없습니다. 수영 미숙자는 다 가라앉아서 익사하게 돼 있습니다. 투자라는 물은 부력이 빵빵합니다. 아무리 수영 미숙자라 하더라도 가라앉지 않습니다. 투자는 투자를 한 이후에 책임을 묻지 않죠. 네, 이런 금융이 됐을 때 우리가 상상하고 도전하는 그런 문화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우리 다산 선생님이 환생을 한다면 우리나라 금융 체계를 정말 이제 리스크를 안을 수 있는 리스크를 안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기술이나 특허에 대해서 정통한 언더스탠딩이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은행원이 문과 출신이 아니라 이과 출신들이 앞으로 은행원의 절반 이상 차지해야 됩니다. 왜? 리스크 프리가 아니라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되는 그런 금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다산이 환생한다면은 2050년에 세계 인구 100억 그리고 평균 수명 100세 곱하면 1조가 되죠. 1 trillion man year TMY 시대를 준비하라고 할 것 같아요. 자, 현재 인구가 거의 80억이니까 25% 늘어난다는 얘기죠. 자, 25%밖에 인구가 안 늘지만은 의료의 수요는 인간이 65세가 넘어가면은 18세 이하의 청년들에 비해서 의료의 손길이 25배나 늘어납니다. 근데 앞으로 고령화가 되면은 고령 인구가 엄청나게 차지하기 때문에 거기서 필요한 의료의 손길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되겠죠. 그 부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느냐? 아울러서 인구는 25% 늘어나지만은 식량은 약 60% 이상 늘어납니다. 지금의 방식으로 60% 이상의 식량을 늘리게 된다면은 지구 환경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기존의 방법이 아니라 AI를 통해서 혁신적인 방법으로 환경을 줄이면서 농업 생산량을 늘리는 것 이게 생명과학 기술 범주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고기 1톤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물의 양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5,000톤의 물이 필요합니다. 소고기 1톤을 생산하는데 소가 먹는 먹이까지 다 한다면은 근데 이스라엘에서 나온 회사 알레프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소의 세포를 잘라서 그거를 배양을 해서 1톤을 만드는데 물이 얼마가 드느냐? 불과 500톤밖에 들지 않습니다. 인조고기죠. 콩을 마치 고기처럼 만드는 그런 고기가 아니라 소의 특정 부위의 세포를 잘라내서 그걸 속성 배양을 해서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버리죠. 얼마 전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알레프에서 만든 고기를 구워서 스테이크를 썰어 먹으면서 왜 이렇게 즐겨? 얘기했죠. 네, 이제는 생명과학이라는 관점에서 어마어마한 도전의 장이 열려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는 73년에 우리나라가 중화학 입국, 83년에 정보통신산업 입국 이게 50년간 우리를 먹여 살렸다면은 이 두 나무는 현재 점점 고목이 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나무를 하나 심어야 되는데 그 나무를 어떤 나무를 심을까? 저는 생명과학 입국 제가 입국이라는 건 설립자 나라 국자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생명과학을 세워야겠다. 생명과학 안에는 식품, 푸드 인더스트리, 그다음에 파마, 제약이죠. 그다음 메디컬, 의료, 제약, 그리고 식품 이 세 개의 시장을 다 합치면 얼마냐? 18조 달러입니다. 아까 제가 전 세계 시장이 88조 중에서 88조 달러라고 그랬는데 그중에 우리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ICT 시장이 4조 달러라고 그랬죠. 그 4조 달러의 8%를 우리가 차지하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지탱이 되고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생명과학은 그 세 가지 영역을 합쳤을 때 18조 달러입니다. 4배가 넘죠. ICT 시장에. 거기서 우리나라가 몇 퍼센트 차지하고 있느냐? 단 0.8%입니다. 아까 ICT는 4조 달러에서 8%라고 그랬죠. 0.8%를 8%까지 늘리지 못한다면은 대한민국 경제 미래 없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생명과학 입국을 빨리 대한민국이 치고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이처럼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저의 생각이기도 하지만은 만약에 200년 전에 우리나라의 큰 어른이었고 정조대왕과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를 그 당시에 혁신 경제로 탈바꿈하기를 꿈꿨던 다산청 야경의 생각으로 21세기를 재해석한다면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다시 되돌아간다면은 이제는 두 개의 지구, 또 하나의 지구인 사이버 세상. 사이버 세상은 데이터라는 바다. 그 데이터라는 바다를 제패하기 위해서는 AI라는 튼튼한 배. 그 AI라는 배는 바람, 전기, 전기가 아니라 좋은 상상력을 혁신으로 만드는 이미지네이션에서 움직인다. 소프트 파워로 움직인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미래의 경영에 있어서 전 세계 글로벌 트렌드를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시속 광속으로 달리는 자동차에서 10m, 100m를 보지 말고 수십 킬로 앞을 멀리 내다보는 소프트 파워를 강조하는 그런 경영이 되기를 기대를 하면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린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얼럼나이가 잘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보니까 미 전역에 흩어져 있는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하는 비즈니스 자체가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그룹이 하나의 그 포커스 그룹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현장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들, 뭐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 현장에서 경험했던 구체적인 사항들이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한 번씩 모아서 주최 측에서 잘 오거나이즈를 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한국 정부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하나 만들어도 좋겠다.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진다고 본다면은 그게 계속 쌓이면서 이게 좀 디테일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채널이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